저는 그날 아침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예감이 아니라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편한 느낌이었죠. 마치 맑은 하늘에 먹구름 한 점이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미세한 불안감이었습니다. 결혼 5년 차,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을 꾸렸다고 믿었습니다. 다정한 남편 창훈 씨, 건강하게 자라는 4살배기 아이, 그리고 가끔은 까다롭지만 그래도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다던 시어머니. 하지만 돌이켜보면 어머님은 처음부터 이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결혼 첫 해, 어머님은 정말 좋은 시어머니셨습니다. 저희 신혼집에 반찬을 가득 담아 가져다 주시고 제가 서툴게 만든 음식도 맛있다며 드셨죠. 명절 때도 제게 일을 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친정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기에 어머님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때로 친어머니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기까지 했죠. 변화는 제가 임신하면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손자를 무척 기다리셨습니다. 제 배가 불러오는 걸 보시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며느리 챙긴다고 태교에 좋은 음식 해주신다고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던 방문이 사흘에 한 번으로, 그리고 거의 매일로 바뀌었습니다. 출산 후에는 아예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산후조리 도와주신다고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첫 아이라 모든 게 서툴렀던 저에게 어머님의 도움은 정말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산후조리가 끝나고 100일이 지나고 아이가 돌이 되어도 어머님은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창훈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이제 혼자서도 아이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우릴 도와주시려고 계시는 건데 조금만 더 계시게 하자. 엄마도 외로우실 거야.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잖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제가 결혼하기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은 혼자 사셨죠. 외로우실 거라는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와 함께 사시게 됐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자상하셨고 아이를 무척 예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정말 조금씩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눈빛이, 말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요. 제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어머님은 아이를 빼앗듯 안아가셨습니다. 엄마가 안는 것보다 할머니가 안는 게 더 편하지 라고 말씀하시며요. 제가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려 하면 어머님이 가로막으셨습니다. 내가 만든 건 간이 안 맞아. 내가 해줄게 라고 하시며 제 손에서 숟가락을 빼앗으셨죠. 저는 참았습니다. 어머님이 손자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좋은 의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가 3살이 되고 4살이 되면서 어머님의 태도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이만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것을 어머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저녁 메뉴, 청소 방식, 심지어 제가 입는 옷까지도요. 유정아, 그 옷은 며느리가 입기에 너무 화려하구나. 좀 더 수수한 걸 입어라. 유정아, 오늘은 된장찌개 말고 김치찌개를 끓여라. 창훈이가 김치찌개를 더 좋아한다. 저는 점점 제 집에서 손님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머님은 제가 아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려고 하면 어머님이 따라오셨죠. 제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려 하면 어머님이 옆에 앉아 계속 끼어드셨습니다. 그 책은 재미없어.
이 책을 읽어줘 라고 하시며 제 손에서 책을 빼앗으셨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은 외로워서 저희와 함께 사시는 게 아니라 아들과 손자를 독차지하고 싶어서 저희와 함께 사시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어머님은 제가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게 불편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저를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 엄마인데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게 하세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나이가 드시니까 그러시는 거야. 조금만 이해해줘. 엄마는 아기가 없으셔. 아기가 없다. 그 말이 저를 가장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의 모든 행동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저는 그것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반박하는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쁜 며느리가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이 왔습니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지던 그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오늘 하루도 그저 참고 견디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보시던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소리는 나른했고 평소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점심때 이모님이 오신다고 점심 준비를 좀 해놓으라고 갈비찜이 좋겠다고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모님이요? 이모님은 어머님의 친동생으로 1년에 서너 번 정도 저희 집에 오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오셨을 때 어머님과 이모님이 크게 다투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이모님이 어머님께 말씀하셨죠. 언니 유정이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며느리도 사람인데 언니가 너무 모든 걸 간섭하시는 것 같아. 어머님은 그 말에 몹시 화를 내셨고 이모님은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석 달 동안 이모님은 한 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이모님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갑자기 오신다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모님이 언제 연락 오셨어요? 어머님은 신문을 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전화 왔었다. 오랜만에 보고 싶다고 하더구나. 그 말에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어제 저녁에요? 저는 어제 저녁 내내 거실에 있었는데 전화벨 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갔을 때 전화가 왔을 수도 있죠.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어요. 장 봐와서 맛있게 해놓을게요. 어머님도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기뻤습니다. 어머님과 이모님이 화해하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모님은 제 편이 되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오시면 어머님도 제 앞에서 조금은 부드러워지시곤 했죠.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서둘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육점에서 갈비를 고르는데 주인 아저씨가 오늘 들어온 게 특히 좋다며 추천해 주셨습니다. 야채 가게에서는 싱싱한 무와 당근을 골랐고 양념 재료를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이모님이 갈비찜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정말 정성껏 재료를 골랐죠. 집으로 돌아와 2시간 넘게 정성껏 갈비찜을 재웠습니다. 갈비는 먼저 끓는 물에 데쳐서 핏물을 빼고 간장 양념에 푹 재웠습니다. 감자와 당근, 밤, 대추까지 넣어보기 좋게 담았죠. 나물 반찬 3가지에 김치, 잡채까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상을 다 차리고 나니 12시 40분쯤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어머님이 흡족해 하실 것 같았고
이모님도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도 1시가 지나도 이모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괴종시계가 오후 1시를 알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모님은 약속 시간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길이 막히시나 아니면 무슨 급한 일이 생기셨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이모님께 연락 한번 해볼까요? 늦으시네요. 어머님은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으시며 짜증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모님은 무슨 이모님이냐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오늘 점심때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갈비찜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신문을 천천히 내려놓고 저를 쳐다보셨는데 그 표정이 정말 너무나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지고 입꼬리가 내려가고 마치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예, 너는 애 낳더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고, 오늘 약속 있다는 말 한 적 없다고 내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분명히 오늘 아침 어머님이 갈비찜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점심때 이모님 오신다는 말을 똑똑히 들었는데요. 하지만 너무나 단호한 어머님의 표정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내가 잘못 들었나, 밤새 아이가 기침을 해서 잠을 설쳤는데, 그래서 내가 잠깐 딴 생각을 했나 어머님이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모님 이야기로 잘못 이해한 건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제 기억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어머님은 한숨을 크게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애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러는 거겠지. 푹 쉬어라. 내가 저녁은 내가 할 테니까. 그 말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은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저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이해하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정말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제가 피곤해서 헛것을 들은 걸까요? 저는 주방을 바라봤습니다. 정성껏 차려놓은 갈비찜 상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부질없어 보였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사람을 위해 2시간 동안 준비한 음식들. 제 착각 때문에 낭비한 시간과 재료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어머님은 다시 신문을 펼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조심해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대한, 제 판단에 대한, 제 자신에 대한 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어머님이 이모님 이야기를 하신 게 맞나? 제가 잘못 들은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날 아침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 갈비찜 준비하라는 말, 분명히 들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어머님은 거실에 두었던 안경을 못 찾겠다며 온 집안을 뒤집어 놓으셨던 날이 있었습니다. 유정아, 내 안경 못 봤니? 분명히 여기 두었는데 없어졌어. 저도 함께 찾았죠. 거실 소파 쿠션 사이, 침실 화장대 위, 부엌 식탁, 화장실 선반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안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거실 테이블에 두었는데 누가 치운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제가 치웠나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무심코 다른 곳에 두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집안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안경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제 가방을 뒤지시더니 그 안에서 안경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정말 이상한 사람을 보듯이 쳐다보셨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단지 안경을 꺼내 쓰시고 저를 한참 바라보셨죠. 그 눈빛에는 의심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가방이었습니다. 분명 제 가방 안에 어머님 안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방을 어제 하루 종일 들고 나간 적도 없었습니다. 집에 두고 나갔던 가방이었어요. 출근하는 남편 도시락을 싸느라 아침부터 부엌에만 있었고 아이 어린이집 보낸 후에는 청소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제 가방 안에 어머님 안경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제가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무심코 안경을 넣었나 아니면 제가 안경을 치우다가 실수로 가방에 넣었나 하지만 그런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님 안경을 만진 기억 자체가 없었어요. 저는 억울했지만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제 가방에서 나왔으니까요. 어차피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그랬나 봐요.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한숨만 쉬셨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이상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후 우울증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졌었죠. 혹시 그게 재발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변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라는 말은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냐 라는 더 큰 핀잔으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남편 창훈 씨조차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연세가 있으시니 당신이 이해해. 조금만 더 신경 써드려. 라는 말만 반복했죠.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 속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거나 미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어머님의 진짜 무서움은 낮 동안이 아니라 남편이 퇴근하고 난 후에 드러났습니다. 저녁 7시 현관 도어락이 삐리릭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남편이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어머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낮 동안 저와 함께 있을 때 어머님은 평범하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를 무시하시거나 핀잔을 주시곤 했지만 그래도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목소리도 또렷하고 움직임도 민첩하셨죠. 하지만 아들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나약해졌습니다. 아들 왔어. 라는 말이 마치 힘없이 누워있는 환자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등도 구부정해지시고 걸음걸이도 느려지셨어요. 마치 하루 종일 아파서 꼼짝 못하고 계셨던 것처럼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은 곧게 서서 저에게 저녁 반찬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소파에 기대어 힘없이 앉아 계셨으니까요. 남편이 어머님께 다가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어머님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늙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기력이 없구나.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엄마 괜찮으셔. 오늘 어디 편찮으셨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님이 오늘 편찮으셨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어머님은 집안 구석구석 청소 상태를 점검하시며 저를 혼내셨고, 오후에는 마트에 다녀오자고 하셔서 함께 장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그때도 건강하게 걸으셨고, 무거운 장바구니도 들고 다니셨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저를 쳐다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이 말하지 말라고, 침묵하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아, 글쎄요. 특별히 편찮으신 것 같지는 않았는데요. 그 순간 어머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약하고 슬픈 톤으로요. 아니다, 창훈아.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내가 오늘 또 뭘 잊어버려서 유정이 힘들게 했나 보다. 내가 늙어서 이제는 내 아내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 미안해서 그런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저 말이 얼마나 교묘한 공격인지 남편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저를 늙은 시어머니에게 눈치를 주는 며느리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어머님은 한마디도 저를 직접 비난하지 않았지만 그 말 속에는 제가 어머님을 힘들게 했다는 암시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뭘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건가요? 제가 어머님께 짐이 된다고 느끼게 만들었다는 건가요? 남편은 어머님을 부축해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저를 책망하는 톤이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힘들겠지만 엄마가 요즘 부쩍 약해지셨어. 자꾸 뭘 잊어버리신다고 속상해 하시던데 당신이 옆에서 좀 더 신경 써드려.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약해지신 게 아니라고 아들 앞에서만 그렇게 연기하시는 거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저는 시어머니를 모함하는 나쁜 며느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보, 표정 관리도 좀 하고 엄마가 당신 눈치 보시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안 좋아. 표정 관리. 남편은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억울함, 제 혼란스러움은 보지 못한 채요.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 밤, 저는 남편의 눈에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늙은 시어머니를 구박하는 나쁜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저 계산된 눈물과 한숨 앞에서 저의 진실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어머님께 무언가 상처를 드린 걸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머님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님 입맛에 맞는 식사를 준비하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차를 내어드리고 어머님의 빨래도 따로 정성껏 했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이를 키우려 노력했고 어머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했던 걸까요? 저는 이 집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고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지지 않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명함 속에서 저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생각이, 제 자신이요. 저는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내 기억을 믿을 수 없게 되자 저는 제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잠갔던가, 가스불은 껐던가, 남편에게 혹시 말실수를 하지는 않았나 하루 종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가스레인지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한 번만 확인하면 될 것을 3번, 4번씩 확인했죠. 현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확신할 수 없어서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확인하고 방으로 돌아와 누우면 또다시 의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확인한 게 맞나, 꿈속에서 확인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 다시 일어나 확인하러 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왜 자꾸 일어나? 어디 아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제가 제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펜으로 노트를 찢어 집안 곳곳에 메모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스 잠글 것, 일시 이모님 약속 없음, 화분 물 주지 말 것, 어머님 안경 만지지 말 것. 하지만 메모지를 붙일수록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이걸 언제 붙였지? 이 메모가 맞는 건가? 혹시 내가 잘못 적은 건 아닐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느 날은 메모지 자체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제가 붙여놓은 메모가 사라진 겁니다. 분명히 냉장고에 붙여놓았던 오늘의 할 일 메모가 없어졌어요. 저는 집안을 뒤졌습니다. 혹시 바람에 날아갔나 아니면 제가 다른 곳에 붙였나 싶어서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냉장고에 붙어 있던 메모지 보셨어요?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무슨 메모지, 나는 모르는데. 저는 또다시 제 기억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메모를 안 붙인 건가? 붙이려고만 생각하고 실제로는 안 붙인 건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문제였다고요. 내가 더 꼼꼼했더라면, 내가 더 잘 기억했더라면, 내가 남편 앞에서 표정 관리를 더 잘했더라면 모든 갈등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이 집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화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셨던 대로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떨리는 입술. 저게 정말 나일까? 1년 전만 해도 저는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친구들과 수다 떨기 좋아하고 아이와 노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끊었습니다. 만나자는 연락이 와도 거절했습니다. 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있어도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집 걱정뿐이었으니까요. 집에 두고 온 가스불은 껐을까? 어머님께서 제가 외출한 걸 불편해하시지는 않으실까?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친구들도 알아챘습니다. 유정아,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애 키우느라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친구들은 제 거짓말을 알아챘을 겁니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고 친구들도 점점 연락을 안 하게 됐죠. 그렇게 저는 고립되어 갔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남편에게 뭘 말해도 결국은 제 탓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엄마가 나이가 드셔서 그래. 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저는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조금만 참아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말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밝고 경쾌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와 너무나 대조적인 소리였죠. 동생 유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미야, 웬일이야. 언니 잘 지내지, 그럼. 하지만 동생은 제 목소리만 듣고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 한마디에 제가 애써 눌러왔던 모든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이었는데 점차 서러운 통곡으로 변해갔습니다. 유미야, 내가 이상해진 것 같아. 자꾸 깜빡깜빡하고 어머님한테 실수만 하고 창훈 씨도 나보고 이상하대. 나 어떡해.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모두 제 탓으로 돌리며 동생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갈비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어머님이 이모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셨다고요. 안경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 가방에서 어머님 안경이 나왔는데 저는 어머님 안경을 만진 기억이 없다고요. 메모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붙여놓은 메모가 자꾸 사라진다고요. 그리고 남편 이야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어머님 편만 드신다고, 저보고 표정 관리를 하래요. 모든 것을 말하고 나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동생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울음 섞인 하소연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동생도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저도 제가 이상한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제 울음이 잦아들자 동생이 말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울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언니가 이상한 게 아니야.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불안하던 제 심장 소리만 귓가에 쿵쿵 울렸습니다. 동생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의 기억과 판단력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 언니 그거 가스라이팅이야. 가스라이팅.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동생이 설명했습니다. 심리적 학대의 일종이래요. 상대방이 자기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기 판단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가해자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만드는 거래요. 그리고 언니, 어머님은 지금 언니한테 그걸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요? 제 시어머니가요? 아니에요. 어머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머님은 그냥 나이가 드셔서 깜빡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동생은 단호했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나이 드신 분이 깜빡하는 거랑 일부러 언니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거야. 언니가 말한 거 들어봐. 어머님은 언니한테만 그러잖아. 창훈이 오빠 앞에서는 멀쩡하시잖아. 그게 바로 증거야.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어머님은 남편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낮에 저와 있을 때는 건강하고 또렷하시다가 남편이 오면 갑자기 나약해지고 힘없어지셨죠. 그건 우연이 아니었던 걸까요? 동생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니 안경 사건 생각해봐. 어머님 안경이 언니 가방에서 나왔다는 게 말이 돼. 언니가 안경을 훔칠 이유가 뭐가 있어. 그건 누군가 일부러 넣은 거야. 언니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일부러요? 어머님이 일부러 당신 안경을 제 가방에 넣으셨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요? 왜 그런 걸 하세요?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언니를 무너뜨리려고, 언니의 정신을 흔들려고, 그래야 언니가 계속 어머님한테 의존하고, 어머님 말만 듣고, 결국에는 어머님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 낯선 단어가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개념이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듯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한순간에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공격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기억을, 제 판단을, 제 정신을 조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멎었습니다. 서러움과 자책감이 있던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명료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울지 말고 싸워야 돼. 그리고 녹음기부터 사. 증거를 모아야 돼. 안 그러면 계속 당할 거야. 녹음기요? 네, 어머님이 언니한테 하시는 말을 다 녹음해. 그래야 나중에 증명할 수 있어. 지금 언니 말은 아무도 안 믿잖아. 그럼 증거를 보여줘야지. 저는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녹음한다는 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비도덕적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도덕 따질 때가 아니야. 언니 정신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고. 이대로 가면 언니 정말 미쳐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 그 전에 증거 모아서 싸워야 돼. 극단적인 선택.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며칠 전 베란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2, 3층이었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라 베란다에서 물러났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나는 아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를요. 동생의 말이 맞았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유미야, 녹음기 살게. 그리고 증거 모을게. 동생이 안심한 듯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언니, 힘내. 내가 언니 편이니까.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스라이팅, 심리적 학대, 의도적 조작,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지난 몇 달간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동생과의 통화는 꺼져가던 제 영혼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요. 이것은 전쟁이었고 저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전자상가에 갔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어머님께는 마트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자상가에 들어서서 가장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녹음기를 골랐습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가는 크기였고 음질도 선명했습니다. 판매원이 물었습니다. 강의 녹음하시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점에 들러 평범한 노트 한 권도 샀습니다. 검은색 표지에 아무 특징 없는 노트였습니다. 이 노트에 제 진실을 기록할 생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제 방 가장 깊숙한 곳, 옷장 안쪽 서랍에 그것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노트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진실 일기. 오늘부터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어머님이 하신 말씀, 제가 드린 대답, 시간, 장소, 상황, 모든 것을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가족을,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며느리, 나는 괴물이 되어가는 걸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괴물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나를 지키려는 생존자가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 제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저는 이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녹음기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딸깍 하고 녹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기록될 것입니다. 어머님의 말씀, 저의 대답, 모든 진실이요. 어머님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시다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인자한 목소리였습니다. 유정아, 나 목이 칼칼하구나. 저기 찬장 두 번째 칸에 있는 국화차 좀 타오너라.
저는 일부러 또박또박 복창했습니다. 네, 어머님, 찬장 두 번째 칸에 있는 국화차요. 녹음기에 정확히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찬장을 열어 두 번째 칸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국화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조심스럽게 차를 탔습니다. 어머님께 차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찻잔을 탁 하고 거칠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예, 내가 언제 국화차를 달라 그랬니? 어머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 국화 알레르기 있는 거 잊었어.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이 늙은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 아주. 예전 같았으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어요. 라고 빌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공격이라는 것을,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된 함정이라는 것을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착각했나 봐요. 죄송해요. 바로 다른 차 내어드릴게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저는 녹음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해냈다는 작은 승리의 전율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드디어 증거를 잡았다는, 이제 제 진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 책상에 앉아 오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종이에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날짜 10월 15일, 시간 오후 2시 15분 어머님 말씀, 찬장 두 번째 칸에 있는 국화차 좀 타오너라. 제 대답, 네, 어머님. 찬장 두 번째 칸에 있는 국화차요. 시간 오후 2시 20분 어머님 반응. 내가 언제 국화차를 달라 그랬니? 나 국화 알레르기 있는 거 잊었어?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나의 시간을, 나의 기억을, 나의 진실을 되찾기 위한 전쟁 기록이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써 내려갈 때마다 저는 조금씩 제 자신을 되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존재를 지우려 했지만 저는 이 기록으로 제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어머님이 부엌 쓰레기통을 비우라고 하셨다가 왜 쓰레기를 버렸냐며 화를 내신 날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화분에 물을 주라고 하셨다가 저녁에 왜 물을 줬냐며 뿌리가 썩는다고 하신 날도 있었습니다. 빨래를 개어서 방에 넣어 놓으라 하셨다가 나중에는 빨래를 왜 제멋대로 정리했냐고 하신 날도 있었죠. 모든 것이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진실 일기에 기록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노트 10페이지를 채웠습니다. 10페이지에 달하는 어머님의 모순된 말씀들, 제 억울함, 그리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변화를 감지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뭔가 달라졌다는 걸 눈치채신 거였죠. 저는 이제 어머님의 말씀에 당황하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대답하고 침착하게 행동했으니까요. 어머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공격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직접적인 말로 저를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더 교묘한 방법을 쓰기 시작하셨죠. 미묘한 표정, 깊은 한숨, 의미심장한 침묵. 말로 하지 않으면 녹음할 수 없다는 걸 아신 걸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어머님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국을 끓이다가 실수로 냄비 뚜껑을 떨어뜨렸습니다. 쾅 하는 큰 소리가 났죠. 어머님이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한참 쳐다보셨을 뿐이었죠. 그 눈빛에는 비난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시며 돌아서셨습니다. 말씀은 없었지만 그 한숨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으냐고, 왜 이렇게 덜렁거리냐고,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힘든지 아냐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은 영리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녹음을 한다는 걸 확실히는 모르시겠지만 뭔가 제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신 거였죠. 그래서 이제는 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저도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어머님의 비언어적 행동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숨을 쉬신 시간, 저를 쳐다본 눈빛, 고개를 저으신 순간, 모든 것을요.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조금 일찍 퇴근한다고 연락을 준 날이었습니다. 보통 7시에 퇴근하시는데 그날은 6시에 오신다고 하셨죠. 저는 서둘러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었고 어머님은 거실에 혼자 계셨습니다. 녹음기는 당연히 제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 있었죠. 항상 켜놓는 습관이 생겼으니까요. 그때 어머님의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제 곧 창훈이 올 시간이네. 슬슬 준비해볼까? 저는 부엌에서 멈칫했습니다. 준비요? 무슨 준비를 하신다는 걸까요? 그리고 이어서 들린 소리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콜록, 콜록. 어머님이 마른 기침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연습하시는 거였어요. 콜록, 콜록, 다시 한번, 콜록, 콜록. 그리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나약하고 아픈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10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은 멀쩡하셨습니다. 제가 똑똑히 봤으니까요. 에헴, 에헴. 어머님이 목을 가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하셨죠. 아, 목소리가 너무 쌩쌩한가? 에헴, 에헴. 아이고, 나 죽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연기 연습이었습니다. 아들을 맞이하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연극의 리허설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건강하셨습니다. 아프신 척, 약하신 척, 모든 것이 연기였던 겁니다. 남편을 조종하기 위한,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요. 그리고 정말로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시자 어머님은 완벽하게 변신하셨습니다. 소파에 힘없이 기대어 앉아 계셨고 목소리는 떨리고 약했으며 몸을 움직이시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아들 왔어. 오늘 많이 힘드네. 나이가 드니까 기력이 없어.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님께 다가갔습니다. 엄마,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 가보실까요? 어머님은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그냥 좀 쉬면 나을 거야. 저는 부엌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불과 30분 전에 연기 연습을 하시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관찰할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그 녹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어머님의 건강한 혼잣말, 기침 연습, 목소리 변조,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파일을 따로 저장했습니다. 나의 마지막 무기를, 제 진실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요.
하지만 아직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라고 둘러댈 수 없을 만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증거가요. 저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록했습니다. 제가 기록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머님은 확실히 달라지셨습니다. 제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확신하신 것 같았어요. 어머님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고 저를 관찰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앞치마를 입을 때, 제가 가방을 챙길 때, 제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셨죠. 그리고 어머님의 공격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인 거짓말보다는 제 말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방식을 쓰셨습니다. 제가 어머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고 하면 남편에게는 유정이가 오늘 집에만 있기 싫다고 하던데라고 말씀하시는 식이었죠. 제 말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꾸시는 겁니다.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님과 대화할 때는 항상 명확하게 오해의 여지가 없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해도 어머님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셨고 남편에게는 또 다른 버전으로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이 가까워진 저녁 6시 30분쯤이었을 겁니다. 어머님은 2층 계단참에서 일부러 물을 쏟으셨습니다. 제가 일부러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거실에 있었고 계단이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어머님은 물컵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시다가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셨죠. 제가 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물컵을 기울여 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태연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이쿠, 유정아, 내가 늙어서 손에 힘이 없나 보다. 물을 쏟았네. 이것 좀 닦아다오.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미 습관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걸레를 가지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락이 삐리릭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30분 일찍 돌아오신 겁니다. 어머님은 그걸 예상하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 남편이 돌아온 바로 그 순간 어머님은 약속이라도 한 듯 비명을 지르며 계단 아래로 굴렀습니다. 으악!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어머님의 발이 계단을 헛디딘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마지막 3개 계단쯤에서 의도적으로 몸을 옆으로 던지셨습니다. 마치 연극배우가 안전하게 넘어지는 것처럼 계산된 움직임이었죠. 심하게 다치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충분히 위험해 보이도록요. 쿵 하고 어머님이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엄마! 남편이 경악하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물걸레를 들고 있었고요. 남편이 달려왔을 때 눈앞의 풍경은 완벽하게 연출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어머니, 그리고 그 위 계단에서 물걸레를 든 채 굳어있는 저. 마치 제가 어머님을 밀어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만든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키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창훈아, 창훈아. 어머님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진짜 울고 계셨습니다. 아니, 연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유정이가 나를 밀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계속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짐만 된다고, 이제 그만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러면서 나를 밀었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저를 사람이 아닌 괴물을 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지난 몇 달간 쌓아온 모든 의심이 어머니의 저 눈물 연기 앞에서 끔찍한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정말로 시어머니를 학대하는 며느리라는 확신, 제가 어머니를 계단에서 밀어 죽이려 했다는 확신으로요.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제 혼란스러운 숨소리와 심장소리만 귓가에 쿵쿵 울렸습니다. 저는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머님을 부축해 소파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저 계단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어머님은 병원으로 실려가셨고 남편도 함께 가셨습니다. 저는 집에 남아 아이를 돌봤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밤 11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은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답니다. 팔에 멍이 들고 허리를 삐끗하셨지만 골절이나 심각한 부상은 없으셨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나이에 비해 운이 좋으셨다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 보통 골절상을 입는데 신기하게 멍만 들었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정말로 계산에서 넘어지셨다는 걸요. 다치지 않을 만큼만, 하지만 충분히 위험해 보이도록요. 그날 밤 남편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 기세였습니다. 차갑게 문을 열고 들어와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분노와 실망으로 얼어붙은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했어요.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직도 발뺌을 해? 엄마가 직접 말씀하셨어. 당신이 밀었다고, 당신이 사라지라고 했다고. 저는 절규했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저는 부엌에 있었어요. 어머님이 혼자 넘어지신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이 사람이야? 당신 지금 우리 엄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거 알아?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이혼까지 생각해야 할 것 같아. 이혼. 그 차가운 단어 앞에서 제가 쌓아 올린 모든 진실의 기록들이 휴지 조각처럼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내 가정을, 내 세상을 전부 잃었습니다. 아무리 녹음을 해도, 아무리 기록을 남겨도 남편이 저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럽고 억울하고 분하고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이대로 제가 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유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여기서 무너지면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증거는 모아둔 증거 있잖아. 증거. 그래요. 저에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한 달간 모은 녹음 파일들, 진실일기,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의 연기 연습 녹음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혼. 그 단어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어머님의 거짓 눈물 한 방울에 전부 부정당했습니다. 저는 제 방에 주저앉아 진실 일기와 녹음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남편은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증거가 무슨 의미가 있나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혼하고 이 집을 떠나고 모든 걸 끝내고 싶었어요. 그때 스마트폰이 까톡 소리를 냈습니다. 동생 유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여기서 무너지면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증거는 모아둔 증거 있잖아. 동생의 메시지는 찬물 한 바가지처럼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피해자로만 남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제 세상이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몇 주간 모아온 녹음 파일들을 처음부터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교묘한 거짓말, 저의 억울한 변명,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완벽한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어머님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결정적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디오 파일을 빠르게 찍찍 넘기는 소리, 어머님의 목소리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하나 들으면서 저는 메모했습니다. 시간, 내용, 맥락, 갈비찜 사건, 안경 사건, 국화차 사건, 화분 사건, 모든 것이 패턴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퇴근하기 직전의 시간, 오후 5시 30분경에 녹음된 파일이었습니다. 특정 녹음 파일을 클릭했고 선명한 음질로 어머님의 목소리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곧 창훈이 올 시간이네. 슬슬 준비해볼까? 어머님의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톤이었습니다. 평소 아들 앞에서 보이시던 그 나약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죠. 그리고 이어서 콜록콜록하고 마른 기침을 몇 번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약하고 아픈 톤으로 변조됐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다시 한번 헛기침을 하시더니 목소리가 너무 쌩쌩한가. 에헴, 아이고 나 죽네. 저는 그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들을 때마다 분노와 동시에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연기 연습이었습니다. 아들을 맞이하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연극의 리허설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건강하셨습니다. 아프신 척, 약하신 척, 모든 것이 연기였던 겁니다. 남편을 조종하기 위한,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저는 이 파일을 따로 저장했습니다. 컴퓨터에도 백업하고 클라우드에도 올렸습니다.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나의 마지막 무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남편이 이 녹음 하나만으로 믿어줄까요? 어머님이 일시적으로 헷갈리셨던 거라고, 나이 드신 분이 혼잣말 하시다가 그런 거라고 그렇게 둘러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진실 일기를 펼쳤습니다. 한 달 동안 기록한 23건의 사건들, 각 사건마다 날짜, 시간, 어머님의 말씀, 제 대답, 그리고 나중에 어머님이 부인하신 내용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건마다 해당하는 녹음 파일 번호도 표시해 두었죠.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도 통할 수 있는 증거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냥 보여주면 믿어줄까요? 아니면 제가 조작했다고 생각할까요? 어머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꾸며낸 거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쯤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로 설득할 수 없다면 직접 듣게 해야 한다고, 제 설명이 아니라 어머님의 목소리로 증명해야 한다고요. 그날 밤 남편은 이혼 서류를 가지고 제 방으로 찾아올 기세였습니다. 차갑게 들어와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치고 갈라지는 목소리였지만 분노가 깔려 있었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하려고.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미 제 말은 믿지 않는다는 투였죠. 어머님은 병원에 입원하셨고 남편은 지난 이틀간 병원과 집을 오가며 저를 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테니 그냥 들어만 봐요.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들어? 또 변명을? 아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남편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어머님 말씀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 안에 어머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이제 곧 창훈이 올 시간이네. 슬슬 준비해볼까? 건강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콜록, 콜록. 기침 연습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에헴, 에헴. 아, 목소리가 너무 쌩쌩한가? 아이고 나 죽네. 목소리가 갑자기 나약하게 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남편의 거칠어지는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분노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처참한 절망으로 일그러져 갔습니다.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남편은 속삭이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믿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이지? 당신이 조작한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진실 일기를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지난 한 달간의 기록이에요. 날짜별로, 시간별로 어머님이 하신 말씀과 나중에 부인하신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각각 녹음도 있어요. 남편이 일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고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고 세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전부 진짜야? 네, 전부 진짜예요. 원하시면 녹음 파일 다 들려드릴 수 있어요. 남편은 일기를 내려놓고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눈동자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엄마가 이런 걸 해? 무슨 이유로?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도 어머님은 당신을 잃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에게는 당신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타났고 당신이 저를 사랑하게 됐고 어머님은 그게 불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없애려고, 아니 최소한 저를 무력하게 만들어서 당신이 저를 떠나게 만들려고 하신 거죠.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야. 엄마는 당신을 좋아하셨어. 처음에는 정말 좋아하셨다고. 네, 처음에는요. 제가 임신하기 전까지는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제가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어머님은 손자를 독차지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당신도요.
근데 제가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저는 아이 엄마니까 당신 아내니까요. 그래서 어머님은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스스로 떠나거나 아니면 당신이 저를 떠나보내게 만들려고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계단 사건은 정말 당신이 안 밀었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밀었어요. 저는 부엌에 있었고 어머님이 혼자 넘어지셨어요. 아니, 정확히는 넘어진 척 하신 거예요. 증거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녹음기가 제 앞치마에 있었고 저는 부엌에 있었으니까 소리만 녹음됐어요. 영상은 없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증명할 수 없잖아. 하지만 여보, 생각해봐요. 어머님이 정말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셨다면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멍만 들고 끝날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도 이상하게 생각하셨잖아요. 운이 좋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다치지 않을 만큼만, 하지만 충분히 위험해 보이도록 계산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당신이 저를 완전히 의심하게 될 테니까요. 남편은 고개를 감싸쥐고 신음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내 엄마가, 내가 평생 알던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저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더 힘들 거예요. 엄마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건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으니까요. 남편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부서진 믿음의 잔해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 창훈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새 거실에 앉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제가 건넨 진실 일기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23건의 사건들, 각각의 날짜와 시간, 어머님의 말씀과 나중의 부인, 모든 것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거대한 산맥처럼 굳어 있었고 저는 감히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그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새벽 5시쯤 남편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치고 갈라지는 목소리였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엄마가 정말 그런 건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동생도 불러 엄마도 병원에서 모셔올게. 그리고 다 같이 모여 거기서 당신이 증명해. 만약 이게 전부 사실이면 내가 다 책임질게.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가 만들어낸 환상과 제가 제시한 진실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할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 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미는 즉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해주었죠. 언니, 침착하게 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그냥 사실만 이야기해. 증거를 보여주면 돼. 그날 저녁 6시 거실에는 저와 남편, 동생 유미,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하신 어머님이 모였습니다. 어머님은 팔에 붕대를 감고 계셨고 허리도 불편하신 듯 조심스럽게 움직이셨습니다. 소파에 앉으시면서도 아이고 하고 신음하셨죠. 찻잔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어머님은 이 어색한 분위기가 불안한 듯 아들에게 연신 물으셨습니다. 얘 창훈아, 왜들 그러니? 무슨 일이야? 내가 또 뭘 잘못했느냐?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작하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 제가 준비해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제 진실 일기를 펼쳤습니다. 어머님, 8월 15일 점심때 갈비찜 기억나세요? 어머님이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모님 오신다고 갈비찜 준비하라고 하셨던 거요. 어머님은 짜증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얘는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그게 언제 일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니. 늙으면 다 잊는단다. 저는 예상한 대답이었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기억나세요? 9월 2일 제가 국화차를 드렸을 때 국화 알레르기가 있다며 저를 나무라셨던 거요. 어머님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나 잘 모르겠구나. 저는 말없이 제 휴대폰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휴대폰 스피커에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유정아, 나 목이 칼칼하구나. 저기 찬장 2번째 칸에 있는 국화차 좀 타오너라. 네, 어머님. 찬장 2번째 칸에 있는 국화차요. 제 목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음악이 멎었습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노련했습니다. 금세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잠깐 헷갈렸나 보구나.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웃어넘기려 하셨습니다. 그때 동생 유미가 나섰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 녹음은요? 이것도 헷갈리신 건가요? 유미는 제 녹음기를 들어 연기 연습이 담긴 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거실에는 건강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다가 아픈 목소리를 연습하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이제 곧 창훈이 올 시간이네. 슬슬 준비해볼까? 콜록, 콜록.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에헴, 에헴. 아, 목소리가 너무 쌩쌩한가? 아이고 나 죽네. 녹음이 끝나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훈 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의 그 표정을 보고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들킨 것을 깨달으신 거였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것 말고도 21건의 사건이 더 있어요. 전부 녹음되어 있고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과 나중에 부인하신 내용이요. 어머님은 입술을 떨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엄마가 정말 이런 걸 하신 거예요? 어머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더 강하게요. 엄마, 대답해 주세요. 왜 이러셨어요? 왜 유정이한테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어머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답이었습니다.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궁지에 몰린 사람은 반성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분노를 터뜨린다고 자신의 완벽한 세계를 무너뜨린 상대를 향해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공격한다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돌변하여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어쩔래. 어머님의 목소리는 평소의 나약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강하고 날카롭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이 여우 같은 게 우리 아들 꿰차고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냐고. 저는 놀라서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어머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창훈이는 내 아들이야. 내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라고. 어머님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너만 없었으면 우리 아들이랑 나랑 단둘이 행복하게 살았어. 손자도 내가 키우고 창훈이도 나한테만 집중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다 망쳐놨어. 어머님이 찻잔을 집어 바닥에 내던지셨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가 괴물처럼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난생 처음 본다는 듯한 표정으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사랑했다고 믿었던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그 왜곡된 사랑의 본질을 그제야 본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랑은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사랑하신다면 아들이 행복한 걸 지켜봐 주셔야죠. 아들의 아내를 괴롭혀서 가정을 파괴하는 게 사랑인가요? 어머님이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아들을 평생 키워봤어?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봤어? 내 인생 전부가 창훈이었어. 그런데 내가 나타나서 내 아들을 빼앗아갔잖아. 동생 유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아들을 빼앗아간 게 아니에요. 아들이 성장해서 자기 가정을 꾸린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머님이 아들을 놓아주지 못하신 거죠. 어머님이 유미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감히. 하지만 유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히가 아니라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며느리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가정을 파괴하려 하셨잖아요. 그게 사랑인가요? 어머님은 말문이 막히신 듯 입을 떨고만 계셨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왜요? 왜 유정이한테 이러신 거예요? 어머님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계산된 눈물이 아니라 진짜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었죠. 창훈아, 나는 외로웠어. 너무 외로웠단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빠가 돌아가시고 세상에 나한테 남은 건 너뿐이었어. 그런데 유정이가 나타나고 내가 유정이만 보고 손자까지 태어나니까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 버려지는 것 같았단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도 피해자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로움의 피해자, 왜곡된 사랑의 피해자, 자신의 집착을 통제하지 못한 피해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이 하신 일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해는 해요. 하지만 용서는 못해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일은 저를 거의 죽일 뻔했어요. 정신적으로요. 어머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베란다에 서서 뛰어내릴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만큼 무너져 있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어머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의 비명은 스스로 쌓아 올린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들 앞에서 완벽했던 희생적인 어머니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죠. 남편 창훈 씨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자기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생 유미가 조용히 다가와 어머님을 부축해 방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힘이 빠진 것처럼 유미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가셨죠. 이제 거실에는 깨진 찻잔 조각과 부서진 진실과 저와 남편, 이렇게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 창훈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정말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의 어깨가 제 평생 처음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언제나 든든하고 강해 보이던 남편의 어깨가 이렇게 초라해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죄책감으로 갈라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엄마가 아니라 당신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나는 전혀 몰랐어.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사과를 받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충분할까요?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이, 제가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이 그 한마디로 치유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괴물은 어머님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진실을 외면하는 나약함,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고통을 못 본 척하는 비겁함,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진짜 괴물일지도 모른다고요. 남편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였습니다. 어머님의 착한 아들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어머니의 기대와 사랑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여 있었던 또 다른 피해자였죠. 어머님은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소유를 사랑으로 착각하며 살아왔던 거고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요, 창훈 씨.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어머님의 착한 아들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야. 어머님의 왜곡된 사랑을 거부하지 못했던 거죠. 그게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나는 어른이고 남편이고 아빠야. 당신을 지켜야 했어. 근데 나는 엄마 편만 들었어. 당신 말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아요. 당신 잘못이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여리고 따뜻한 마음이 제 안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어머님을 향한, 그리고 저 자신을 향한 연민이었죠. 우리는 그날 밤 아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기대에 짓눌려 살아온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는 남편에게 완벽을 요구했고, 남편은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남편이 아니라 돌아가신 남편의 대체물로 보기 시작했고, 남편에게 의지했으며 남편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게 부담스러웠지만 어머니를 외롭게 할 수 없어서 참았다고 했죠. 그러다 제가 나타났고 남편은 처음으로 어머니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버리는 것 같아서, 어머니를 외롭게 만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셨고 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합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달간 겪었던 고통을,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된 과정을,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봤던 그 순간을,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꽉 쥐고 계속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울었고 서로를 위로했고 다시 시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과 함께 어머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밤새 주무시지 못한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시더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혼하지 않겠어요. 어머님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병원에 가요. 정신과 상담을 받으세요. 이건 미움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의 문제예요. 어머님도 아프신 거예요. 외로움에, 집착에, 왜곡된 사랑에 아프신 거예요. 어머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야. 맞아요. 어머님은 미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이요. 남편이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나도 상담받을 거예요. 우리 가족 전체가 상담이 필요해요. 이 부서진 집을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하니까요. 어머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에는 격렬하게 저항하셨습니다. 병원 가는 것을 거부하셨고 자신은 아무 문제 없다고 우기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알아버린 아들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결국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진실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겁니다. 그 후 우리 가족의 느리고 더딘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일주일에 2번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하셨지만 점차 마음을 여시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어머님이 의존성 인격장애와 분리불안 증상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에 대한 과도한 의존,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것이 왜곡된 행동으로 나타난 거라고요. 저와 남편도 부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1번 우리는 상담실에 앉아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로부터 독립하는 법을 배웠고 저는 상처를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상담 중에 우리는 자주 다투었고 울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번 저와 남편과 어머님, 셋이 함께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셨고, 저도 어머님을 마주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어머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정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진심이었습니다. 계산된 사과가 아니라 진짜 후회와 죄책감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나는 내가 창훈이를 빼앗아 갈까봐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내가 이 집에서 나가기를, 아니면 최소한 나한테 위협이 되지 않기를 바랐단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저는 그 사과를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한 일은 너무 컸고 상처는 너무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이제는 같은 방향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서, 회피가 아닌 직면을 통해서요. 집안의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아프지만 건강한 침묵이었습니다. 진실 위에 선 침묵이었죠. 어머님은 여전히 가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셨습니다. 제가 한 일에 참견하시려 하거나 남편을 독차지하려는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즉시 개입했습니다. 엄마, 그건 유정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저도 이제는 참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 말씀은 저를 불편하게 하세요. 라고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멈칫하시고 잠시 생각하시고 그리고 사과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또 그랬구나.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변화하고 계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어머님은 독립을 결심하셨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의 조언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진정으로 치유되려면 아들로부터 물리적으로 독립해야 한다고요. 어머님은 처음에는 격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의 설득으로 그리고 스스로도 그게 맞다는 걸 아셨기에 결국 동의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머님을 위해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였죠. 어머님은 그 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이사하시는 날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유정아, 내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용서할 수 있을지, 언제쯤 용서할 수 있을지. 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님이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님이 떠나신 후 집은 한결 평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텅 빈 느낌도 들었습니다. 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떠났으니까요. 나쁜 기억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1년은 좋았었고 어머님도 때로는 따뜻했었으니까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님을 뵈러 갔습니다. 저와 남편과 아이 셋이 함께요. 어머님은 손자를 보면 여전히 기뻐하셨지만 이제는 제게서 아이를 빼앗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그냥 옆에서 지켜보셨죠.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말없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싸워줘서.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요, 깨달아줘서,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아이가 거실에서 웃으며 놀고 있었고, 저녁 냄새가 집안을 채우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따뜻한 석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시간을, 나의 기억을, 나의 이름을, 나의 정신을, 그리고 깨어지기 직전이었던 나의 사랑까지도요.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치료는 계속되고 있고 저희 부부 상담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어머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불편할 때가 있고 예전 기억이 떠올라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서, 회피가 아닌 직면을 통해서, 독백이 아닌 대화를 통해서요.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진실 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 노트를 지옥 같았던 시간의 기록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이제는 읽어도 가슴이 덜 아팠습니다. 시간이 조금은 치유해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의 마지막 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꺼내 볼 날이 올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치유되어 있기를, 더 강해져 있기를 바랍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오랜만에 밤하늘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조차 없었으니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해냈다고, 저는 이겼다고, 가스라이팅을 이겨냈다고요.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뻔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 위에서, 사랑 속에서, 희망을 품고서요.